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행정학 1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142페이지입니다. 현대 관리 모형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은 MBO와 그다음에 TQM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현대 관리 모형에서 새로운 형태가 등장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MBO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42페이지입니다. 목표 관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BO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이제 목표 관리라고 그러는데, 어떤 정책을 펼 때 정책에 어떤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관리인데,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많은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 수행 결과를 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과연 업무 수행 결과가 목표에 부합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부합하게 되면 말이죠. 부합하게 되면은 바로 활류로 돌아간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MBO 목표 관리 이론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피드백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돌아가겠다. 저 업무 수행이 목표와 부합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활류로 갈 수 있는가 이렇게 본 것이 바로 목표 관리입니다. 그래서 Management by Object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 Objective 목표죠. 자, MBO의 의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 조직 구성원의 참여 과정을 통해서 모든 조직 구성을 통해서 목표를 명확하게 달성했는가 그 수행 과정 있죠. 업무 수행 과정을 결과와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활류 피드백을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이 바로 목표 관리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역시 참여와 분권화를 목표로 한다. 2번 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MBO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총체적 관리라는 것입니다. 부분적 관리가 아니고 총체적인 관리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관리 모형이 바로 MBO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MBO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 MBO의 특징은 말이죠. 이 텀이 말이죠. 이 theory라고 그러죠. 이 텀이 대체적으로 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인 어떤 정책이랄지 조직 이론이 아니고 단기적인 어떤 조직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업 목표에 잘 달성됐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이야겠죠. 만약에 이것이 뭐 한 10년 정도 간다 그러면 평가받기도 어렵습니다. 조직을 구성했던 사람도 뭐 죽을 수도 있고 조직이 또 와해될 수도 있고 그죠?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변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인 경우에 많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MBO의 장점이 있죠. 생산 활동의 조직 목표를 어떤 기준을 삼는 지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 수행을 했는데 이 과정이 말이죠 엄청나게 유동적이었다. 그다음에 가변적일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지적될 수가 있다. 즉 유동적일 때는 아무래도 어렵죠. 가령 이거와 비슷하죠. 배를 띄웠는데 폭풍이 많이 치고 태풍이 많이 일 때와 평상시의 바다는 다르죠. 항해 속도가 다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표를 향해서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유동적이었고 가변적일 때는 아무래도 적용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총체적 품질 관리가 있습니다. 토탈 개념이 나오죠.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결국 서비스의 개념이다. 즉 MBO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에 포커스를 둔 것이죠. 목표입니다. 오브젝티브 이쪽에 목표에 포커스를 둔 것인데 반대로 뭡니까? QTM 같은 경우는 TQM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TQM 같은 경우는 토탈 개념에다가 둔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퀄리티에 둔 것이죠. 그래서 품질 관리에 둔 것입니다. 총체적인 품질 관리라고 되죠. 퀄리티, 그 다음에 M, 매니지먼트 똑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의 수요죠. 수요자 위주로 조직을 모형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바로 TQM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역시 토탈 개념이죠. MBO도 토탈 개념이었는데 TQM도 역시 토탈 개념이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2페이지에 총체적 품질 관리 보시면은 고객 요구에 부응했다. 일종의 공공 서비스 이런 계통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가 있어야겠다. 이런 계통에서 토탈 개념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일반 뭡니까 서비스 정도 서비스고, 그 다음에 어떤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총체적 전사적인 어떤 품질 관리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TQM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이제 143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의 의사 전달에서 행정의 PR 연구가 있습니다. PR은 Public Relation의 약자인데 공익적으로 다른 분야와 연결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 PR도 중요하다. 결국 행정 PR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건 뭐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의사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거 줄구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의사소통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행정기관과 일반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43페이지 1번 PR이란 행정기관과 공중입니다. 공중이라는 게 뭐예요? 시민이죠. 시민과의 관계를 의사 전달을 강조한 것이 바로 행정 P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4페이지에 리더십 이론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학 공부할 때 리더십이 중요한 건 언제였습니까? 1930년대에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리더십 중요했죠. 그래서 정치와 행정이 같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공황을 극복하려면 행정을 하는 사람이 정치가야죠. 그래야 자기가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그 국난을 극복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뉴딜 정책을 썼던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했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치가이면서 행정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극복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새로운 뉴 리더십 이론이 또 나오게 돼 있죠.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공황이 오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위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 이론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44페이지입니다. 거기 리더십이 뭐냐? 리더가 일정한 상황하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해서 부하를 다스리는 그러한 부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리더십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근데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리더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질론이 나오고 행태론 나오고 또 리더의 어떤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고, 그래서 행태를 또 분석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관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레이크와 누굽니까? 머튼의 관리망이 있는데 그 잠깐 보시면은 친목형, 단합형, 타협형이 있는데 빈약형, 과업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겼죠. 그래서 생산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점 해서 크게 5가지로 나눈 것이 관리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또 상황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또 상황적 요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상황론은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지만 태양도 은하계를 돌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가변적으로 돈다. 이런 얘기죠. 변할 수가 있다. 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변한다. 이런 가정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상황적 적론, 상황 이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론 똑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5페이지에 하우스와 에반스의 경로가 있는데 목표의 모형, 상황 변수, 지시적 리더십 이런 게 있는데 참조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포트 리더십도 있습니다. 서포트 지원하는 리더십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하가 과업을 어렵게 느꼈을 때
뭡니까? 책임자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 선진국들은 이런 리더십이 대단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말이죠. 직접 아니면 총통이 아니면은 주석이 말이죠. 직접 비즈니스 외교 나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바로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 그래야 일반 국민이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980년대 뉴 리더십이 생겼다고 그랬죠. 바스와 버런스의 변혁적 리더십이다. 이거는 종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태에서 벗어난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어떤 리더십도 있지만 그 다음에 배려감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구성원 간에 영감을 느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적 자극 같은 거 모든 것을 다 토탈하는 그러한 새로운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강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6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이론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조직 구성원이 잘 서로 협동해가지고 잘 나가면은 상당히 아름다운 조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잦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분쟁이라는 것은 갈등을 말하는 것이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구하는 것이 바로 갈등 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말이죠. 이 갈등을 원인을 분석한 사람이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이먼과 마취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실 마취 같은 경우는 이런 행정론가라기보다는 어떤 형사정책이랄까 이쪽에서 많이 연구 논문을 쓴 사람인데 결국 그쪽도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행정학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갈등론을 잘 해설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개인적 갈등과 그 해결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복수 주체 간의 갈등이 또 생깁니다. 자, 최근 현대 국가는 나와 개인 간의 갈등이 있으면 괜찮은데 나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또 주변 환경, 나의 환경과 그 사람의 주변 환경, 나의 조직과 그 사람의 주변 조직의 환경이 또 충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6페이지에 갈등 해소 방안이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갈등이 생기면 도망가면 되는 것이다. 회피 이론이 나옵니다. 회피. 그죠? 두 번째는 회피만 해서 되겠는가? 그 다음에 회피 말고 완화가 있습니다. 완화. 그죠? 세 번째가 타협이라는 게 있죠. 타협.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처음에는 말이죠. 갈등이 생기면 피하면 된다. 자주 안 만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말이죠. 내가 한 발 물러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말이죠. 물러서지 말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로 협동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타협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와 좀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타협을 하려면은 마지막에 이건 뭐 분류되기 좀 어렵습니다만 협상을 또 해야 된다. 같은 뭐 맥락에서 출발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바긴과 비슷한 현상이죠. 그래서 바긴을 하려면 타협을 하려면은 또 한 발을 또 뒤로 물러나야겠죠. 쌍방 간에 그러한 방법이 있다. 이거를 모색한 것이 바로 갈등 원리의 갈등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그 조직론에서는요,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작고요. 많이 나오면 뭐 두세 문제 정도 나올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잘 숙지하고, 기출문제 내지는 예상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챕터 세 번째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공부했는데 결국에는 조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쓰는가, 어떤 사람을 요소에 잘 배치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인사행정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행정론. 자, 인사행정론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과오도 많습니다. 조직이론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인사행정론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인사행정론 쪽에서 우리가 발표할 것은 바로 148페이지 개요가 중요합니다. 개관 거기 중요 표시를 해주세요. 인사행정제도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첫 번째가 직업공무원제도입니다. 원래 이 순서대로 가지는 않았죠. 이 순서대로 안 갔는데 전체적 흐름은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인데 엽관주의와 정실주의가 좀 약간 차이가 나요. 엽관주의 같은 경우는 국민의 대표성이 큰 겁니다. 이게 큰 것이고 정실주의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중요한데 엽관주의 같은 경우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반대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엽관주의는 스포일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치에서 진 팀은 다음에 정치를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반면에 직업공무원 제도는 정치가 바뀌어도 말이죠.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가 계속 공무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엽관주의에서는 직업공무원 제도가 배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실주의도 마찬가지로 엽관주의와 마찬가지로 정치의 일정 부분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 프로덕트라고 하죠. 부산물이 바로 공무원이 되는 건데 정실주의 같은 경우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옹호했다. 제도를 수용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차이점이 있어요. 엽관주의에서는 직업공무원 제도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 제도가 수용된 것은 바로 정실주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말이죠. 19세기 초까지는 말이죠. 엽관주의 그다음에 정실주의가 강조됐다. 19세기 초니까 어떻습니까? 1800년도 그죠? 초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실적주의로 바뀌었다. 1800년도 후반 되니까 공무원도 말이죠.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처럼 어떤 조직처럼 성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일종의 서비스 개념 아니냐. 이런 이론이 자꾸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실적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 관료제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1960년대인데 자, 그거 한번 줄 한번 보세요. 대표 관료제는 뭐냐면 이 공직을 말이죠. 공직을 구성하는 어떤 비율에 따라서 사람 비율에 따라서 공직도 책정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대표 관료제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미국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가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다. 그럼 흑인이 그 공무원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겁니다. 또는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주민이 많지 않습니까? 이주민이 인구가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표를 하는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료로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일종의 대표 관료제다. 이렇게 파악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뭡니까? 대표 관료제도 물론 좋습니다만 통합적으로 융합된 관리체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일반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들어왔죠. 이게 뭡니까? 거버넌스죠. 거버넌스 제도가 사상이 도입되면서 일반인도 말이죠. 일반인뿐만 아니라 종전에 했던 공무원도 공직사에 들어왔다 나왔다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일반인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무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간 것이 바로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관리 융통성 체계다. 통합 체계를 말하죠. 매니지먼트 플렉시빌리티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렉시빌리티는 뭡니까? 융통성이 있다. 잘 휘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뭡니까? 인사행정론의 흐름은 융통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뭐냐? 영원한 민간인도 없고 영원한 공무원도 없다. 이런 얘기가 똑같죠. 자, 148페이지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나와 있는데 엽관주의 줄구세요.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잭슨 대통령 때부터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정당에 대한 충성심
그다음에 공헌도에 따라서 국가 공무원을 수행하는 그런 제도가 스포일 시스템입니다. 스포일 시스템은 뭡니까? 전쟁에서 진 국가 또는 민족은 모든 전리품을 승자한테 다 갖다 줘야 되죠.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서 사용하던 우마차도 내가 갖고, 그죠? 그다음에 거기서 기르던 뭡니까? 가축도 내가 갖고, 그렇죠? 승리자가 갖는 시스템, 이것을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실주의가 있어요. 패트로노티즈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냐면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 똑같죠. 스포일 시스템과 틀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친분 관계, 그 다음에 은혜적 관계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관직과 연급에 종신적인 부여를 한다. 자, 스포일 시스템에서는 종신제가 아니었죠. 종신제를 거부했지만 정실제는 직업공무원제와 비슷한 흡사한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종신제예요. 종신제. 여러분들 종신제가 있는 국가가 대표적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어떻습니까? 영국이 종신제의 대표적 나라인데 한번 자귀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자귀를 받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자귀 받는 것도 말이죠. 상속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귀족은 계속 귀족입니다. 이런 국가에 공헌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종전에 뭡니까? 이 조선시대 때 이런 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재상이면 나도 뭐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되는 거, 음서제 이런 걸 말하죠. 자,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49페이지입니다. 메리트 시스템입니다. 이건 뭐냐면 메리트가 있으면은 즉 성과가 있으면 실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우대해 주겠다는 그런 정책이 바로 메리트 시스템, 즉 실적주의가 되겠죠. 자, 실적주의는 뭐냐면 반역관주의다. 역관주의의 문제점은 뭐냐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왜 공무원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적주의는 능력 있는 사람이 공무원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 그 다음에 어떤 자격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슨 공무원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온 것이 바로 실적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실적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쟁시험으로 공무원을 뽑는 것이다. 줄구세요. 임용시 공개 경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의 실적주의는 언제부터 도입됐냐면요. 1883년도에 펜들턴법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치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정돼 가지고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주의의 가장 포커스는 뭐냐? 정치적 중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행정의 계속성. 자, 우리가 인사행정론 딱 들어오니까 행정의 개념이 다시 나온 겁니다. 조직할 때는 행정 개념보다도 어떤 구성원을 배제시킨 어떤 조직의 형태만 공부했는데, 즉 공장의 어떤 공장 기계만 공부했는데, 인사행정론 딱 오니까 어떻습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즉 공무원까지도 우리가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대표 관료제 나와 있죠. 대표 관료제는 좀 아까 설명드렸는데 가령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있을 거예요.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미국 지도를 대충 한번 그려보는데요. 미국 지도는 대충 그리자면 이렇게 돼 있죠. 미국은 말이죠. 크게 세 파트로 돼 있어요. 이 알래스카라는 데가 있죠. 알래스카가 있고, 그 다음에 서부가 있고, 동부가 이렇게 돼 있죠. 인구 분포도 그렇고 말이죠. 인종마다 또 다릅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를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동부 쪽에서는 잉글랜드 쪽이 많죠. 그죠? 영국 쪽이 많고, 이 서부로 갈수록 프랑스라든가 아니면은 스페인 쪽이라든가 영국 말고 다른 국가가 지배했던 그런 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에스키모가 여기 살던 곳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그 다음에 저 남부 쪽에 가면은 흑인들이 많아요. 흑인.
그래서 인구 분포에 따라서, 인종 분포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하는 그런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령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원주민이 있을 거예요. 에스쿠메랄까 이런 뭡니까 이 동양 계통의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공직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말이죠. 이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퀘벡이랄지 이쪽에는 프랑스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쪽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관료로 많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플로리다라든가 이쪽에는 어때요?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아무래도 이쪽은 이쪽 주변 사람들이 많이 공무원을 임명한다. 이것을 대표 관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관료제 시험 문제는 간단해요. 인종의 비율이랄지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하는 제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표 관료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대표 관료제는 역시 실력이 없는 사람이 곧바로 공직으로 가게 돼 있죠. 자, 대표 관료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 좋은 점은 민주적이다는 얘기예요. 민주적. 즉 사람 비율에 따라서 인종 비율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하니까 민주성을 추구하겠죠. 나쁜 점은 뭡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 말이죠. 능력이 없는 사람도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표 관료제의 수단과 사례가 있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주로 대표 관료제가 많은데 소수민족 임용 확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샌프란시스코 미국 서부 쪽에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20-3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인 뭐 특구랄지 한인 자치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은 한국 사람이 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그다음에 한국의 대표 관료진 중에서 군인사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균형인사 정책.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공계 전공자 특별 우대 정책이랄지, 그 다음에 지방인재 우대 정책, 그 다음에 이 저소득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정책 이런 것이 바로 대표 관료제다. 빨간 걸로 바꾸십시오.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출제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표 관료제 유형과 대표 관료제 종류. 지금 좀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 더 있다면은 이런 내용이 출제되겠죠. 좋은 점과 나쁜 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뭐 적극적 인사 행정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2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직업 공무원제가 나올 거예요. 그 중요 표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정년제라는 거죠. 미국처럼 스포일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무원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한국은 국가공무법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년까지 보장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세까지 하다못해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어요. 물론 중간에 능력이 좀 부족하면은 권고퇴직 제도가 있기 때문에 60세, 65세까지 다 채운다고 보장은 못합니다만 어쨌거나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끝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무원 제도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40세 중반에 나와야 되고 중소기업은 50이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110세 세대 살고 있죠. 110살까지 살게 돼 있는데 45에서 50세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60년 정도를 사회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바로 60년 동안 살려면은 뭡니까? 연금이라든가 개인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없으면은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돼 있죠.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152페이지입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 보세요. 직업 공무원 제도는 거기 보면은 캐리어 나와 있죠. 캐리어가 경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캐리어 시빌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까 스포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리품을 모두 내가 갖는 시스템이죠. 그러나 직업 공무원 제도는 캐리어가 중요하다. 즉 뭡니까? 커리어가 중요하니까
경력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직업공무원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는 말이죠 뭐 계급제도 있고 그 다음에 폐쇄형 충원이 있고 그 다음에 종신적 공무원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폐쇄형이라는 것은 종전의 폐쇄형이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쇄형과 개방형이 있는데 최근에 개방형이 많죠. 이게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폐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절차기본법이랄지 정보공개제도랄지 이런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개방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152페이지 보시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미국은 말이죠 직위분리제를 채택하고 있고 직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개방형으로 충원하고 있어요. 스포일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도가 물론 아주 중요한 거는 직업공무원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직업공무원제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은 미국은 직업공무원제도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향후 전망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고위공무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SES라고 합니다. Senior Executive Service 이렇게 돼 있죠. 고위공무원단이니까 뭡니까? 1급에서 한 3급까지의 공무원단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말이죠. 발령도 한꺼번에 내고 그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쓰는 제도. 이게 바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말이죠. 1급에서 3급까지 이렇게 묶어놨죠. 그래서 이걸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3페이지 중앙인사 행정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 대한 인사를 말이죠. 가장 위에서 인사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능이 줄거세요. 준입법적 기능한다. 두 번째로 준사법적 기능한다. 그 다음에 준집행적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감사 기능도 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중앙인사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인사혁신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인사혁신처장이 중앙행정에 대해서 인사를 관할하겠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CSC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Civil Service Commissio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Civil Service Commission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른 거 공부하기도 바쁘실 텐데 이런 내용까지 공부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4페이지입니다. 제7절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공직 분류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가끔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경력직 공무원이 있어요. 커리를 강조하는 공무원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경력직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정무직 공무원을 말해요. 정무직.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을 말한다. 주로 이런 걸 말하겠죠. 뭐 무슨 비서관이랄지, 그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정무부시장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무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국가공무원의 유형에 대해서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는 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주의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인사행정론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인사행정론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스포일 시스템이냐 아니면은 직업공무원 제도냐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드렸고 스포일 시스템과 구별되는 개념이 하나 또 있는데 정실주의라고 했죠. 정실주의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정실주의는 스포일 시스템과 거의 비슷하지만 결과적으로 직업공무원 제도를 부정한다. 즉 스포일 시스템은 부정하지만 뭡니까? 정실주의는 인정하고 있다.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실주의에서 인정했던 직업공무원 제도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정년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도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폐쇄형과 개방형이 있는데 최근에는 개방형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자신과 싸움에서 꼭 승리자가 되고 그 승리가 시험에서도 승리하길 간곡히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